미군 기지 철수라고요? 저희는 절대 못 떠납니다. 최근 주한미군 사이에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 귀화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미군 기지 재배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딱 1초만요.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공군 토마스 앤더슨 상사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지만 4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모르고 있었죠. 그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2019년 여름 애리조나 데이비스 마이너스 몬탄 공군 기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제시카의 임신 소식을 들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아침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관이 저를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아내 임신 축하 인사라도 하려나 싶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발령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3주 후 부임이라니 솔직히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고 싶었어요. 임신한 아내와 함께 낯선 아시아 국가로 간다는 건 너무나 큰 도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제시카에게 발령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진지한 제 표정을 보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부부는 해외는커녕 애리조나를 벗어난 적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평택이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 미군 가족들의 생활은 어떤지, 의료시설은 괜찮은지. 하나하나 찾아볼수록 불안감은 더 커져갔어요. 특히 제시카의 임신 초기 케어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부부의 절친한 친구인 마이크였는데 우연히도 그가 2년 전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의 이야기는 의외였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미국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다는 것, 특히 산부인과와 신생아 케어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는 거예요. 마이크의 이야기를 제시카에게 전해주었더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컸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만약 간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군인의 삶이란 게 이런 거니까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령 확정 후 정신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 포장하고 각종 서류 작업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특히 제시카의 임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한국의 병원에서 산정 관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영문 진단서부터 각종 검사 기록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희 부부는 뒷마당에 앉아 애리조나의 마지막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제시카는 불안한 듯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7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기억은 습도가 높은 후덥지근한 공기였어요. 애리조나의 건조한 더위와는 완전히 달랐죠. 제시카는 임신 4개월 차였는데 긴 비행과 시차, 그리고 습한 날씨 때문에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한글로 된 안내판들은 외계어처럼 보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기지에서 마중 나온 통역관 덕분에 첫날의 혼란스러움을 조금은 덜 수 있었죠.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논과 산이 어우러진 전원 풍경, 그리고 도시 곳곳에 보이는 화려한 네온 사인들까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기지에 도착해서 배정받은 숙소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라 시설도 깨끗했고 특히 임신부를 배려해서 1층을 배정해 주었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였습니다. 기지 안에서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지만 일단 기지를 벗어나면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처음으로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시카가 먹고 싶어하는 과일을 사려고 했는데 가격도 모르겠고 어떻게 고르는지도 알 수 없었죠. 더 큰 걱정은 제시카의 산부인과 검진이었어요. 기진의 병원은 기초적인 검진만 가능했기 때문에 정기검진은 한국 병원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기지에서 추천해준 평택의 한 산부인과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지만 매번 통역관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게 불편했죠.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제시카와 함께 애리조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인 아내가 현지 음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매일 같은 음식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음식을 먹어야 했지만 매운 음식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죠. 주말마다 숙소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어요. 제시카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다가 낯선 환경까지 겹치니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한 한국인 부부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옆동에 사는 이 부부는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와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들은 주말마다 우리를 데리고 맛있는 식당도 소개해주고 장보기도 도와주었죠. 특히 그들의 소개로 알게 된 임산부 요가 클래스는 제시카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비록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었지만 같은 반 임산부들이 제시카를 챙겨주었고 점차 작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는 할 수 있게 되었고 식당에서 기본적인 주문도 가능해졌습니다. 제시카도 한국 음식에 조금씩 적응해갔고 특히 임산부에게 좋다는 미역국은 매일 먹을 정도가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낸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켰다고 할까요? 2020년 1월,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추위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상적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임신 8개월 차인 제시카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훈련 준비에 바빴습니다. 그날의 훈련은 평택 외곽의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어요. 도로가 살짝 얼어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커브길을 돌던 순간 갑자기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그리고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구급차 아니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왼쪽 어깨와 다리의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한국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평택성 모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순간 미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응급구조대원은 성모병원이 외상치료에 특화되어 있다며 설득했죠.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의 응급실에서 흔히 보던 긴 대기 시간이나 복잡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진료가 시작됐고 영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바로 배정되었죠. CT, MRI 등 정밀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그날 오후에는 이미 모든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물리치료사 김민수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상황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심할 때는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남아서 치료를 해주었고 심지어 임신한 제시카의 상태까지 걱정해 주었죠. 한 번은 제시카가 병원에 같이 왔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했는데 김 선생님이 즉시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주었어요. 알고 보니 제시카의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제시카는 이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는 6주 정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길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고가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우리는 점차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된 간호사들은 매일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고 김 선생님은 치료 중간중간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살아갈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퇴원하기 전날 김 선생님이 저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한국의 가정식을 경험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수많은 반찬들. 특히 김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제시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미역국은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제시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여기서 자라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죠.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사고는 분명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때로는 불행해 보이는 사건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병원 근처 동네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기지에서 오가는 것보다 근처에 머무는 게 효율적이었거든요. 김 선생님의 소개로 병원 앞 작은 원룸을 구했는데 이것이 우리 부부의 진정한 한국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지 밖에서 사는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택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매일 아침 들리는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골목길을 가득 채우는 음식 냄새, 그리고 저녁이면 들려오는 노래방 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점차 친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우리 원룸 건물 주인이신 박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임신한 제시카를 친손녀처럼 챙겨주셨죠. 매일 아침 따뜻한 미역국을 가져다 주시고 김치가 떨어질 때면 직접 담그신 김치를 나눠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정성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제시카의 입덧이 심했던 날, 박 할머니께서는 생강차를 끓여오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으로는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늘 해주시던 거라고 해요. 그날 이후로 제시카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생강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비록 서로의 말을 완벽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통했나 봅니다. 옆집에는 비슷한 또래의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 정우 씨는 영어 학원 강사였는데 덕분에 의사소통이 수월했죠. 그의 아내 미연 씨는 임신 7개월 차로 제시카와 비슷한 시기였어요. 두 사람은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함께 산부인과도 다니고 임산부 요가도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정우 씨 부부가 우리를 데리고 맛집 탐방을 다녔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삼겹살을 구워 먹은 것도 치맥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된 것도 모두 그들 덕분이었죠. 제시카는 특히 한국의 딸기 우유와 붕어빵에 완전히 매료되었답니다. 동네 분들은 외국인인 우리를 특별히 더 배려해 주셨어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면 상인들이 늘 맛있는 것을 더 얹어주셨고 길을 헤매고 있으면 먼저 다가와 도와주셨죠. 처음에는 이런 친절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곧 이것이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고민에 빠졌어요. 다시 기지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 끝에 우리는 동네에 남기로 했습니다. 기지와는 조금 멀었지만 이미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안해졌거든요. 그 즈음 제시카의 출산이 임박해왔어요. 동네 주민들은 마치 자신의 가족 일처럼 우리를 챙겨주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밤 제시카의 발을 마사지해 주셨고 미연 씨는 자신의 출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조언을 해주었죠. 시장 통닭집 아주머니는 제시카에게 좋다며 매일 삼계탕을 끓여주셨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는 낯선 나라에서 불안해하는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웃고 걱정하고 기뻐하는 평범한 동네 주민이 되어 있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자연스러워질수록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들과의 인사, 시장에서 듣는 정겨운 흥정소리, 저녁이면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2020년 2월의 어느 새벽, 제시카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시카는 불안한 듯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가족들이 곁에서 도와줬을 텐데 이곳에서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곧 기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박할머니가 제시카의 엄마처럼 달려오셨고 미연 씨도 이른 아침인데도 병원을 찾아와 주었어요. 김 선생님의 부인도 특별히 휴가를 내고 와서 통역을 도와주었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가 세상에 나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한국어로 축하합니다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외치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시카는 3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시스템이었죠. 24시간 전문 간호사의 케어, 산모 전용 식단, 신생아 관리 교육.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제시카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같은 시기에 출산한 한국 엄마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된 거죠.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기를 키우는 고민과 기쁨은 모두 같았나 봅니다. 서로의 아기를 보며 미소 짓고 손짓 발짓으로 육아 팁을 공유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산후조리원의 한식 산모 식단은 제시카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역국을 처음 먹었을 때는 거부감을 보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찾을 정도가 되었죠. 산후조리원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제시카를 위해 특별히 덜 짜게 조리해 주시기도 했답니다. 퇴원 후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박할머니께서는 100일 잔치를 꼭 해야 한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는 한국의 전통이 점차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100일 잔치는 동네 주민들의 도움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시장 상인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미연 씨의 어머니는 손수 100일떡을 해주셨죠. 에밀리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지금도 거실에 그 사진을 걸어두고 있답니다. 에밀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두 문화의 아이가 되어갔어요. 저희 부부는 영어로 대화하지만 에밀리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친구들에게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죠. 가끔은 저희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에밀리가 처음 할머니라는 말을 했을 때는 모두가 감동했어요. 박할머니는 그날 저녁 내내 눈물을 글썽이셨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육아 문화도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웃들은 모두 에밀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과일을 더 얹어주시고 길에서 만나면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런 따뜻한 관심 속에서 에밀리는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이제 에밀리는 우리 가족을 한국과 연결하는 가장 강한 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통해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죠. 때로는 낯설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에밀리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이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2023년 초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에밀리는 어느덧 3살이 되어 한국말을 곧잘 하고 있었고 제시카도 이제는 동네 주민들과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해졌죠. 저 역시 한국 생활이 완전히 익숙해져서 주말이면 동네 아저씨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때로는 술 한 잔도 기울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지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많은 부대가 재배치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기지 내에는 금세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미국 귀환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고로 입원했을 때 밤늦게까지 남아 치료해준 김 선생님, 에밀리를 친손녀처럼 챙겨주시는 박할머니,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우 씨 가족.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제시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제시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여기 남는 게 어떨까요? 제시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기지에서 만난 스티브 상사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그는 이미 한국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곳이 되었지. 그의 말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실제로 한국의 생활 수준은 미국보다 나은 점이 많았습니다. 안전한 치안,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빠른 인터넷, 편리한 대중교통.
무엇보다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은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죠. 특히 에밀리의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 한국에 남는 것이 더 좋아 보였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안전한 학교 환경은 부모로서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에밀리는 이미 한국 문화에 완벽히 적응해 있었죠. 우리는 진지하게 한국 정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어 공부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요. 제시카는 한국어 학당에 등록했고, 저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퇴근 후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도 시작했죠. 김 선생님은 저희의 결정을 듣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정보부터 앞으로의 진로까지 꼼꼼하게 조언해 주셨죠. 특히 그분의 추천으로 알게 된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저희만이 아닌 많은 미군 가족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지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한국 정착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고 주말마다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기지 재배치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기회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군인으로서의 삶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한 가족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죠.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에밀리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면 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듭니다. 저녁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시간을 한국 정착 준비에 쏟아붓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역시 한국어 공부였습니다. 제시카는 이미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4급을 취득했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3급을 땄어요. 에밀리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한국어를 습득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운 한국말로 저희를 가르치려 들 때면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보며 웃곤 했죠. 아빠, 이거 저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밀리의 귀여운 교정에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정착 계획도 구체화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막연히 한국에 남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제안으로 평택에서 영어 학원을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사실 이 지역은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했어요. 미군 기지가 있다 보니 원어민 강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고 특히 미군 출신이라는 점이 신뢰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제시카도 교육 전공자였기에 이 계획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정우 씨는 자신의 학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김 선생님은 지역 상권 분석을 도와주셨죠. 심지어 박 할머니께서는 건물주 지인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학원 컨셉은 단순한 영어 교육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군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한국 생활에서 배운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영어를 통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제시카는 특히 미국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구상하느라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죠. 기지 내 한국 정착 스터디 그룹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전역 군인들의 경험담은 저희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었어요. 특히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 요건들을 미리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죠. 영주권 신청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특히 기쁜 소식은 미군 출신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평택 시내를 돌아다니며 학원 위치를 물색했어요. 에밀리는 이런 나들이가 즐거웠는지 우리 학원은 여기 하며 이것저것 가리키곤 했죠. 그럴 때마다 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저희의 정착 계획을 들은 이웃들은 한결같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단골 손님이 생긴다며 좋아하셨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에밀리가 계속 다닐 수 있다며 안도하셨죠.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업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 아직은 부족한 한국어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반응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이런 고민들조차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희 부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밀리가 한국에서 자라나는 모습,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그 모든 상상이 설레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시장에서 반찬을 사고 일요일에는 동네 교회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저녁이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주말이면 에밀리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던 날, 박 할머니께서 특별히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동네 분들이 모두 모여 저희의 정착을 축하해 주셨죠. 할머니께서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으며 4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학원 개원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 할머니의 소개로 알게 된 건물주분께서 좋은 조건으로 공간을 내어주셨고 인테리어 업체도 정우 씨의 추천으로 믿을 만한 곳을 만났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기진의 동료들 중 3명이 저희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시카는 요즘 한국의 교육과정을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한국 학부모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다고 해요. 지역 학부모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죠. 에밀리는 어느덧 6살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한국말은 이제 완벽하다시피 해서 오히려 저희가 에밀리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에밀리가 태권도장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이제는 저까지 따라다니며 배우고 있답니다. 가끔 미국 본가에서 영상통화가 오면 에밀리는 한국말로 대답하다가 영어로 바꾸곤 해요. 처음에는 걱정했던 이중언어 사용이 이제는 에밀리의 자랑이 되었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에밀리의 한국어 실력에 감탄하시며 올해 여름에는 직접 한국에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기지에서는 저희를 시작으로 한국 정착을 결심하는 미군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정착 스터디 그룹은 이제 정기적인 모임이 되어서 매달 새로운 멤버들이 늘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지역신문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뤄주기도 했답니다. 김 선생님 가족과는 여전히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주말이면 가족들끼리 모여 바비큐 파티를 하고 아이들은 함께 어울려 놉니다. 김 선생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앤더슨 씨가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시죠. 실제로 저는 요즘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아직도 복잡한 행정 절차에 헤매기도 하고 미묘한 문화적 차이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조차도 이제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얼마 전 에밀리의 어린이집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시카가 서툰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실수도 많고 어색했지만 그 진심이 전해졌는지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셨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요. 이제 저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사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하고 싶어요. 우리의 경험이 한미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에밀리가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주한미군 시절 시작된 우리의 한국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어디서도 경험하기 힘든 치안의 안전함, 그리고 24시간 편의점부터 배달 문화까지 이런 편리함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죠. 처음 본 외국인 가족을 위해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시는 이웃 할머니, 임신한 아내를 친딸처럼 챙겨주시는 시장 상인들, 아픈 제가 쓰러졌을 때 한밤중에도 달려와 주신 의료진들.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어요. 길을 잃은 아이를 온 동네가 나서서 찾아주고 늦은 밤 한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나라. 이런 곳이 또 있을까요? 에밀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걸요. 높은 교육열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실제로 실현되는 곳이니까요. 이제는 주말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까지 이 모든 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고 배달 음식이 30분 안에 오지 않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완벽하게 한국인이 되었죠. 많은 미군 동료들이 저희 부부에게 묻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만큼 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고 매일매일이 더 발전하는 나라. 거기에 이웃의 정까지 더해지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제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자라서 나중에 묻겠죠. 아빠, 우리는 왜 한국에 살기로 했어요? 그때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가족이 한 최고의 선택이었단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도 정을 잃지 않는 나라, 바로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었기 때문이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이라는 특별한 나라에서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찾은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